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불러 어떻게 공천하면 이길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의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아베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 복원도 강조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지도 재표명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넘어서는 새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흠결을 확인했다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선택, 약속을 지키며 양국 관계를 호혜적으로 만드는 실용외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손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인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화해 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놓기로 한일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을 배제한 합의였다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모습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합의 등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자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국제법상 기본 원칙을 지키는 모습으로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선 것도 한일 간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한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냥 답습하는 새로운 진보 정권이 아니라 독립된 또 새로운 정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엔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인데 미국의 공감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핵동결 입구론과 일맥상통하는데 남북 대화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곧바로 비핵화 논의를 시도하기보다 동결 카드로 물꼬를 트는 스몰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등 우리 정부의 거듭된 유화책에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점검하며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자신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독자의 핵 동결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특검 소식은 김건희 여사의 3번째 소환 내용 전해드리고 김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저희 MBN의 단독 보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거부했었는데 오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4시간 만인 오후 6시 24분 끝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1시 1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3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김 여사는 먼저 변호인들과 접견한 뒤 오후 2시 12분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어제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는데요. 김 여사는 저혈압 증세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특검팀에 제출했고 조사를 하루 연기했습니다. 오늘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시작부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특검팀은 100여 장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가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심야 조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다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송배 씨,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법원이 심사를 포기했다고요? 네, 전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전 씨와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특검팀의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전 씨는 오늘 오전 9시쯤 법원이 아닌 특검팀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해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자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 행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심지어 김 여사가 공천 잘하는 법을 묻기도 했다는 게 참석자들 증언입니다. 정태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 이어갑니다. 22대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 여사는 수차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 수차례 관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식사 자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공천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당시 김기현 당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시점입니다. 이른바 윤심이 어디에 있냐를 두고 당이 예민했던 시기에 영부인이 집권당 당직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공천 잘하는 법에 대해 물은 겁니다. 김 여사는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느냐,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영부인이 상당히 그립을 쥐려 하는 듯 했다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초청하지 못한 당직자들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자 초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영부인이 대통령 없이 당직자들을 관저로 초청했다.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우선 같은 보수 정권에 한해서만 살펴보면요.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엔 대통령이 사무처 당직자를 초청해서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직접 대통령 없이 이런 자리를 가진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없이 관저로 영부인이 초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대화 내용이 공천과 관련해서 오갔다고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네. 김 여사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찬 행사 이후에 이 일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의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도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복수의 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식사 참석에 앞서서 휴대폰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휴대폰까지 제출. 그러면 당무 개입 가능성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번 일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번 행사만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 그러니까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은 아니죠. 네. 다만 김 여사가 공천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 대통령과의 공범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면 이번 오찬의 성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청탁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선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시계를 김 여사가 차고 있는 듯한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2년 전 디올백 논란 당시 촬영된 영상에 김 여사가 같은 제품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를 찾아갔습니다. 디올 가방을 건네며 김 여사가 청탁을 받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한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 시계로 보입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업 청탁을 목표로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의혹 속 시계 브랜드와 같습니다. 서 씨가 해당 시계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2년 9월 7일인데 최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불과 6일 뒤 9월 13일입니다. 앞서 서 씨는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명품 시계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시계를 제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장본인이다. 시계 가격은 약 5천만 원 정도였지만 김 여사와 매장 직원을 직접 통화시켜준 뒤 VIP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상 속 시계가 서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된 시계가 맞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해당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시계의 실물의 행방을 찾는 한편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 배신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친한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발언을 공개한 심평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무단 접견한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심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원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가 국정에 협조를 하고 막 그랬으면은 훨씬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김 여사를 떠보고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더해 마치 김 여사의 발언인 양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서희건설과 관련해 김 여사가 정부와 결탁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요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심 변호사가 위험한 언동을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심 변호사는 MBN에 소모전에 돌입하고 싶지 않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게 수사방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특검팀은 접견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파한 최초 전달자를 특정했습니다. VIP 경로설과 수사 외압 의혹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건데 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이명현 특별감사팀은 어제까지 3차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형의실에서 인성사단자 빼라고 했나요?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경로가 나온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따로 남겨 추가 논의를 했던 인물로 외압 지시 과정에 깊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VIP 경로가 국방부 등 외부로 전달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파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실제로 MBN이 확보한 통화 기록에도 임 전 비서관이 경로 회의 직후 박 전 군사보좌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들과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4차례 통화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가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공식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개입 여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른바 방송 3법의 두 번째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마지막 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8월 첫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지배구조 개편에 담은 방송법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 짓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석수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24시간 뒤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법안이 하나씩 통과되면 25일까지 쟁점 법안 입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언론,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국면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당권 레이스 내내 찬탄 대 반탄 싸움에 묻혀 쇄신 논의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결국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대결로 판세가 굳어졌지만 막판 변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특검의 불법 부당 당원 명부 탈취 저지 국민보고회를 열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고 정상을 다 제출받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경계하면서 좀 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자신과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을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장동혁 후보도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당 안팎에서는 반탄 후보들의 결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반탄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반면 찬탄 후보들은 각각 8%와 7%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서는 반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에 아직까지 뚜렷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친한계 표심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예, 오늘 정치톡톡은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오늘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죠. 정치인은 아니고요. 세계적 부호 빌 게이츠의 방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죠.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3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백신 개발과 같은 보건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게이츠 이사장이 우리 제약업체 등과 협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핵심 인사를 거의 모두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이 대통령을 향한 덕담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개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의 경의를 우선 나타냈습니다.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스를 개발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So impressed with your background, and I feel very lucky to get a chance to talk to you so early in your administration. 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라는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예, 덕담처럼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독립기념관장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오늘 국회 정무위 회의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 관장, 지난 광복절에 자신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특히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적극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신 분 맞으시죠?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하지 않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얻어내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이렇게 보니 관련 논란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범여권 의원들은 재차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 임용 당시 인사 검증 절차를 감사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으니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네, 김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의 전체 맥락은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권의 공공기관장 교체 주장에도 또 힘이 실리겠네요. 다음 키워드 마저 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말실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네, 이틀 전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던 여당 의원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묻자 주변의 도움으로 답을 했습니다.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통상적으로 주식이 고평가됐을수록 높아지는 이 지수, 우리나라 현재 한 1.0 수준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게 이소영 의원의 지적 포인트였는데 구 부총리가 동문서답을 한 셈이 됐습니다. 예, 뭐 말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증시 정책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실제로요, 온라인상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또 코스피 5000 시대 공략이 가능하냐 이런 비판 글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상대당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해명의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 했다면서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PBR을 PR로 순간 착각을 하고 답변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B와 E, 알파벳 하나 차이의 착각이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정작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은 기본이지만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소식이 최근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중국인들이 한 두 사람만 아파트 산다고 돌아다니면 아파트가 팍팍 올라갑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4,431건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 보유 주택 파악이 어렵고 대출도 자국에서 받아올 수 있어 세금과 대출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투기 정황까지 포착됐고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2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사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금 조달 계획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할 장소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었는데 수백 미터를 돌아갔고 작업 계획서에 이름이 없던 인부도 2명이나 됐습니다. 코레일 한분희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철도 시설을 점검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작업자들은 당시 철로를 따라 작업 지점으로 이동하다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곳이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이 점검하기로 한 장소인데요. 그런데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지점 인근에 출입문이 있었는데도 하얀 건물 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와 수백 미터를 걸어오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놀이공원을 통해 해당 문으로 들어갔다면 위험한 철길을 수백 미터나 걸어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업자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자 6명 중 2명은 작업 계획서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철도 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인재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가운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가스에 중독됐습니다. 모두 구조됐지만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커다란 가스통 안에 3명이 작업 도중에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긴급히 투입한 굴착기로 작업자 3명이 들어있는 가스통을 넘어뜨리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60대 남성 1명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중태입니다. 이어 50대 남성 2명이 차례대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안에서 작업을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한 40cm 정도가 안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자력을 올리기 힘들어서. 모두 레미콘 공장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통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연이어 쓰러지자 다른 직원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당시 마스크 등 안전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통 안에는 콘크리트를 섞을 때 물압량을 줄이는 고성능 감수제가 있었는데 기준치보다 높은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걸쳐 차량 2대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년 전에도 차 3대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형을 살았던 40대인데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걷던 한 남성이 자동차 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차 아래에서 불꽃이 있는가 싶더니 골목은 이내 연기로 가득 찹니다. 1시간 55분 뒤 바로 옆 동네에 나타난 같은 남성은 이번에도 차 바퀴에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차도 5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대가 급히 출동해 겨우 불을 껐습니다. 주차했는데 이제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와서 나와 보니까 이제 이미 소방관 그분들이 다 껐더라고요. 황당하죠, 억울하고. 차 2대를 태운 연쇄 방화범은 40대 김모 씨로 두 번째 방화 1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3년 전에도 광주에서 나흘 동안 차량 3대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때 죄값을 치르고 올해 4월 출소했는데 넉 달 만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구속되었고 한 3년 정도 산 것 같아요. 불을 질러 습격이에요, 습격. 2022년 방화 때 스트레스가 쌓여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김 씨는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서 방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철없는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구리까지 18km를 위험천만 내달렸는데 운전면허 시험 응시도 못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무면허의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내용은 추성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10대 청소년 2명이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한 명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뒤 한 차량으로 들어가더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운전석에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구리. 면허도 없이 무려 18km나 질주했습니다. 운전의 짜릿함을 만끽하던 그 순간 112에는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하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을 질주하는 차량.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공터에 차를 버리고 흩어집니다. 출발할 때는 2명이었는데 내릴 때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새 친구 3명을 더 태운 겁니다.
곧바로 순찰차 2대도 도착하고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차를 훔쳐 운전했던 조모군이 겉옷을 벗어 흔들며 골목으로 태어난 척 걸어 나오다 경찰관을 보고는 놀라 달아납니다. 여기 주민인데요. 왜 그러세요? 발뺌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CTV 보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범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3시간가량 운전하다 이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청소년들.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직접 훔쳤던 2명에게는 특수절도 혐의가, 운전을 한 조구는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번엔 음주운전을 한 70대 운전자가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이 펜스에 가로막힌 뒤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타이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SUV 한 대가 갑자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들어섭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길말뚝을 쓰러뜨린 뒤 주차된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습니다. 펜스와 오토바이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뒷바퀴와 인도의 마찰로 흰색 연기가 피어올라 주변을 뒤덮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한 시민이 돌로 창문을 깨려 하자 차량은 갑자기 후진하고 경찰차가 이를 막아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타이어 앞바퀴가 뒷바퀴가 막 돌고 있고 그 차주분은 문을 때려도 안 나오더라. 차량이 멈춘 뒤에도 가속 페달을 밟으며 남긴 타이어 자국입니다. 당시 주변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안전벨트를 잘라내 A씨를 끌어낸 뒤 차량 주변에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차량 바퀴가 헛돌고 있었던 상황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이제 8월 말인데 더위 기세는 누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 기온은 지난 7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와 비슷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을 맞아도 마냥 시원하진 않습니다. 어젯밤 서울 한강은 28도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군성과 청주도 밤새 27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잠수교 쪽 러닝 많이 하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뛰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여름인 것 같아요. 지난 7월 8일 38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날 서울의 밤새 최저기온은 27.4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 최고기온은 33도도 안 됐지만 최저기온은 똑같이 27.4도였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뜨겁고 습한 공기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강력한 온실 가스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이렇게 다시 방출해 기온을 높입니다. 한마디로 공기를 보온병처럼 만드는 겁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해가 져도 기온이 쉽게 식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야간 습도는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습한 날씨가 낮엔 더위, 밤엔 열대야를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으로 주말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 중 하나인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휴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거대한 불덩이가 솟구쳐 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개시했습니다. מעוז טרור שלטוני וצבאי של ארגון הטרור.
נעמיק את הפגיעה בתשתיות הטרור מעל ומתחת לקרקע וננתק את תלות האוכלוסייה בחמאס. 이스라엘군은 9월 초까지 약 6만 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 명의 소집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 카타르가 제시한 60일 휴전안을 받아들인 직후 펼쳐졌습니다. 사실상 휴전을 거부한 셈인데 미국도 이번 군사작전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President Trump is fully supportive of making sure that Hamas knows that from the U.S. perspective, they have to disarm, they have to give up and let all the hostages go.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둘로 가르는 정착촌 건설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새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 지구가 남북으로 단절돼 팔레스타인 독립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지역 공동체를 고립시키고 사실상 팔레스타인 독립을 막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여행 가서 야생 동물들과 셀카 사진 찍는 분들 많으시죠?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부터 성인 몇배 크기의 코끼리까지 그야말로 죽음을 부르는 셀카가 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앞에서 스마트폰부터 꺼내는 사람들을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으려던 순간 원숭이가 남성의 귀를 순식간에 때립니다. 펠리컨은 고분고분 사진에 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관광객의 머리를 통째로 부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야생동물을 사진에 함께 남기는 SNS용 셀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야생동물 공격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갑자기 질주한 코끼리에 남성이 떠밀려 쓰러지면서 바지까지 벗겨진 채 땅에 나뒹굽니다. 목격자들은 셀카 플래시 불빛이 터지자 코끼리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도로에서는 곰과 사진을 찍으려던 남성이 곰의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 해변에서는 백상아리와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리브에서도 한 관광객이 상어에 물려 한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A huge shark, and he just latches onto my knee, and I could feel, obviously, it's just ripping skin.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찍겠다며 동물을 괴롭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한 관광지에서는 호랑이가 크게 포효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목을 때리는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좋아요 몇 개에 목숨을 걸다 자칫 진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햄버거 가게를 폭파하겠다는 SNS 글을 올린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허위 테러 협박으로 시민 불편과 공권력 낭비가 계속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경찰은 이 배달 기사에게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유정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수사관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 17일 수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A씨입니다. 폭파 게시글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배달 기사 일을 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햄버거 가게 직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A씨가 벌인 자작극 때문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1시간 40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햄버거 가게가 있는 대형 상가 접근이 통제되고 병원 환자와 학원생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이제 장사를 못 했는데 대피하면서 이제 어르신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고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추가로 공중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허위 폭발물 협박 등의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5대 피싱 범죄 대처법을 전해드리는 MBN 연속보도, 오늘은 문자 스미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찰청 사이트, 그럴듯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가짜 사이트인데요. 수상한 문자 메시지에 담긴 사이트 주소,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AI까지 동원해 스미싱 차단에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교통범칙금 메시지 속 URL에 접속하자 경찰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중국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입니다. 한 200여 건 이상 탐지됐었거든요. 쓰레기 과태료 문자 속 URL에는 악성 앱 설치 유도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설치 시 112에 전화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고 카메라, 마이크도 몰래 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수 문자나 단축 URL을 사용해 정상 문자와 구분하기 더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은 AI까지 동원해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데 메시지 분석은 물론 URL 사이트까지 미리 접속해본 뒤 발신을 차단합니다. 실제로 한 통신사는 AI 적용 이후 신고 건수가 51% 줄었습니다. HTML 소스 코드까지 분석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를 차단할 대상으로 삼게 되고요. 설령 악성 URL에 접속하더라도 대비책이 있습니다. 수신된 피싱 문자 속 URL을 클릭하면 피해 예방을 위해 접속을 차단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AI가 사이트의 성격을 미리 분석하고 악성 여부를 확인해 접속을 막은 겁니다. 망단에서 이제 차단을 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스팸 차단을 200만 건 이상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싱 신고가 지난해 200만 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00만 건을 넘긴 만큼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규제를 풀어서라도 방어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내 지사 집무실에서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충북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확인하신 거예요? 확보하신 목록 같은 거 있으세요?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저녁 두 사람이 반씩 나눠 500만 원을 마련해 돈을 전달하자는 취지의 통화한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청 차량 출입 기록과 CCTV를 토대로 통화 다음 날 두 사람이 김 지사를 만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체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줬을 가능성에 회계 서류를 압수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위고비, 비만약 시장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진 경쟁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첫날부터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이나 부작용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진료 시간이 남았는데도 조기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내부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약을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포장 속에 마운자로가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 결정으로 공식 처방이 가능해진 새로운 비만약입니다. 위고비로는 효과가 없어서 마운자로를 바꿨어요. 어플로
다 나와가지고 입자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오늘 바로 예약해가지고. 국내 비만약 시장은 위고비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고비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이후 6개월도 안 돼 시장 점유율이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체중 15%를 감량해 줄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비만약 마운자로가 나오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둘 다 혈당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임상 결과는 마운자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체중 감소율이 마운자로가 6.5% 높았습니다. 이러니 돈이 될 것 같다고 여긴 걸까요? 병원들이 공식 처방에 앞서 이렇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판촉 행사에 열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위고비는 가격을 낮추며 승부수를 던진 상태입니다. 한 발 늦긴 했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약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수년 안에 먹는 약, 붙이는 약, 다양한 신약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뺄 지방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먹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는, 그 경우에는 근육의 손실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영국에선 비만약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급성 췌장염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400건이나 접수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로 속여 판 사례를 적발한 적 있죠. 비만약 종류가 늘어나면서 가짜약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시킨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주변 환경을 이해하면서 움직이고요. 사람이 갑자기 방해를 해도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이어갑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품을 집어들어 옆에 있는 상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상자 뚜껑을 덮어버리며 이를 방해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뚜껑을 다시 열어 작업을 이어갑니다. 선반 속 상자에 부품을 넣으려다 부딪힐 것 같으니 상자를 앞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에 투입될 예정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단순히 부품을 정해진 자리에 집어넣는 동작만 반복했는데 이제는 각종 돌발 상황에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그건 신경망 체계예요. 그 신경망 체계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을 시켜주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생산 공장에 투입돼 배터리를 나르거나 사람의 지시에 따라 단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세계 바둑 무대 새 판이 열립니다. 매경미디어그룹과 신한은행, 한국기원이 신한은행 세계 기선전 출범을 알렸습니다. 바둑 신선들의 대회라는 의미의 이번 대회, 상금이 무려 4억 원인데요. 1년 주기 바둑 대회 중 세계 최고 상금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가 바둑판의 정성스레 이름을 써넣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창간 60주년, MBN 개국 30주년을 맞아 최고의 바둑 신선을 가리는 신한은행 세계기선전의 조인식 현장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만 무려 4억 원. 세계 바둑 대회 중 가장 많습니다. 바둑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회가 한 30년 이상 지속이 돼서 한국이 세계 바둑의 요람이 됐으면 기원합니다. 중국에 내줬던 최고 상금 대회 타이틀을 한국 바둑이 되찾아온 만큼 조인식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정말 좀 우승이 많이 욕심이 나는데 신한은행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칼 갈고 나올 거기 때문에
확신은 사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바둑을 둬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물론 베트남 선수에게도 본선 출전 기회를 제공하며 K바둑의 세계화를 이끌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은 오는 12월 본선 32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초대 챔피언을 가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바이에른 지역의 전통 의상 레더 호재를 입고 새 시즌과 다음 달 옥토버 페스트를 위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 이적설 등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 김민재 선수의 환한 미소가 반가운데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한때 남부지방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밤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더위도 기승입니다.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33도, 강릉과 대전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35도, 대구와 포항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